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기다렸던 외국인 하방 압력을 격화시켰고 이제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뜬금없이 외국인이 장 초반서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사들이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강력하게 베팅했고 거의 2만 계약에 가까운 선물 매수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외국인이 1만 계약 정도 선물을 사거나 팔면 대규모로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상 수준의 2배 가까이 선물을 매수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당일날 지수의 흔들림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였을 때가 0.25%, 고가였을 때가 1.3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였을 때가 마이너스 0.99, 고가였을 때가 1.73%, 즉 변동성이 굉장히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의문점이 이제 생겨요. 그 8월 1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진 8월 2일 날 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2만 계약을 사면서 코스피 지수를 350 구간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점이 이 350 구간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개인은 대규모로 돈을 벌게 되지만 외국인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게 돼요. 근데 외국인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굳이 350까지 그것도 과도한 2만 계약의 선물을 매수하면서 얘를 사들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8월 2일 날 새벽 6시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경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90%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3.18%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때 외국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전날에 2만 계약 가까이 자기가 손실나는 구간까지 선물을 과도하게 사놓고 8월 2일 날은 8월 1일 날 샀던 것보다 더 과도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폭락을 유도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것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발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자기가 손실나는 구간까지 과도하게 밑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돈을 벌 거니까 전날에 과도하게 얘를 올려 세운 것이라는 것,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월 3일 날 수요일 날은 지수가 이제 340 구간에서 마감됐는데 왜? 이 337.5 구간에는 지수 하락을 막아서는 방지턱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막아서게 되고 지수 자체가 이제 342.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지게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12시 23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337.5의 하락 방지턱이 더 강화됐고 지수는 이제 342.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춰졌고 이 345 구간은 상승이 제한되는 조건, 즉 340과 345에서 등락이 발생될 수 있는 외국인의 수익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342.5로 상승하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게 됐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포지션 상으로는 일시적으로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포지션 조건이 열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외국인이 교묘하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 조건이 향후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지 대비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 마감일을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좀 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게 2011년 8월과 동일하다. 2011년 8월에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연쇄적인 폭락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2011년 8월과 같은 폭락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금융시장은 이 경제 방향성에 결국은 수렴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1년 8월에 미국의 경제 조건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까이 솟구치게 됐고 2011년도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8%를 넘어가게 되는 매우 다급하고 촉박하게 긴급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조건에 와 있었고 거기다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부문의 주택 가격도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지금 2023년에 강등됐는데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은 2011년도엔 8%, 지금은 3% 수준,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조건 속에서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2011년 8월과 같이 다급하고 긴급하게 부채를 늘리더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2020년 3월서부터 경기 부양 정책이 충분히 진행이 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조건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2011년 8월과 같은 폭락 현상이 발생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고물가 고금리에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냐,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 되고, 이 부동산 부문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공실률을 보게 되면 역사적 변동 범위의 하한 수준에 와 있죠. 즉 고물가 고금리 조건 속에서도 재고가 없어요. 아무리 고물가 고금리라도 재고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를 진행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파생시장이죠. 파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공실률이 역사적 상한 수준에 가 있을 때 빨간색 선이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는 하락 변곡점이 여지없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실률이 역사적 하한 수준에 와 있다면 반대로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되는 상승 변곡점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즉 지금의 나스닥의 상승세는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 따라서 2011년 8월과 미국의 경제 조건이 다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조건도 다르다. 즉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다시 진행되는 상승 추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011년도 8월에 왜 폭락 현상이 더 격화됐었냐, 이 지표를 보면 돼요. 이 지표가 이 위에 가 있으면 고평가, 밑에 가 있으면 저평가죠. 한머니는 이 지표 값이 고평가에 가 있을 때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2011년이 여기였었죠. 2022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폭락했죠.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는 주요한 상품들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한머니가 취할 경우에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지표는 아무 데서나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개발해서 수년간 검증을 마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제지표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와 있었고, 2011년도는 당연히 폭락 현상이 격화될 뿐이 없는 조건이었다. 지금과 다르다라는 것을 한머니의 포지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한머니는 돈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나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 한머니는 2020년 03을 폭락 이후와 같이 상방 베팅, 빨간색 화살표 내려가죠. 지금도 상방 베팅이죠.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도 2020년 03을 폭락 이후에 상방 베팅, 지금도 똑같이 상방 베팅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2년 09월서부터 선물 시장에서 한머니는 주요한 상품이 상승할 것을 베팅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는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살펴본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한머니가 상방 베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왜 2022년 9월서부터 상방 베팅을 한머니가 격화한 건지, 왜 하필이면 9월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2022년 6월 15일 공개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2022년이에요. 2023년이 아니죠. 2020년 03월 폭락 때 한머니는 주요한 상품을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죠. 없는 것을 먼저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되갚는 과정이 진행됐을 뿐이 없고, 2022년 6월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2020년 3월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머니가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돈을 충분히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더 이상의 폭락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고, 2022년 9월 8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미 달러 수명 주기를 보여주게 됐고, 여기는 매우 과도하게 미 달러의 초강세 구간인데 2022년 9월에 얘가 여기에 진입하고 있다. 얘가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5%에서 10%를 솟구쳐야 되는데 미국의 2022년 실업률은 3% 수준, 매우 미달러 가치가 강세로 조작됐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미달러 가치가 왜곡됨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통해서 미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러가 꺾이게 된다. 킹달러 베팅했다가는 깡통 찬다라는 것을 공유를 하게 됐죠. 이때가 바로 2022년 9월 8일
따라서 한머니는 2022년 9월 8일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 옵션 시장에서는 조금 늦게 12월서부터 상방 베팅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파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2020년 03월 폭락 이후에 한머니가 상방 베팅,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022년 들어와서 하방 베팅, 코스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 코스피 2022년 12월서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미리 알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과도하게 사놨었고 8월 2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그것을 다 밀어버리면서 격하게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머니의 선물 옵션 포지션상으로 이것은 2011년도와 같이 연쇄적인 폭락을 만드는 조건이 아닌 지금은 상방 베팅 포지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고 다시 상승세가 강화될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